그 아까 댓글에 보니까 자동차 서비스가 왜 떨어지냐. 이게 자동차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류입니다. 물류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 운송 이쪽을 말하는 거라서 그거니까 좀 착오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 시간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긴장됩니다. 뭐 내가 과연 긴장될 거는 다 지나갔죠. 뭐 CPI 발표됐으니까. 전 그것보다도 교수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긴장됩니다. 오늘은 뭐 좀 쉽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FOMC가 일단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CPI고 그다음 네네. FM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크게 말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 금리 동결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번 아니요, 지표까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항상 쉽질 않아요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자,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을 네네. 해보시죠.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CME의 패드와치를 본다라거나 네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야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70%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올해 이제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OMC 위원들의 코멘트를 봐도 이제 좀 많이 그 다이버전트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매파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달에 뭐 금리를 인상 꼭 뭐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노동시장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유동성 관련된 이슈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노동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은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왜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실업률이 3.4에서 3.7%로 증가했다고.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비농업 고용자 수를 봤더니 비농업 고용자 수가 33만 9천 건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났죠. 늘었죠. 네. 자, 그러면은 고용자 수도 늘어나고 실업자 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잔뜩 늘어났느냐? 이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기저효과가 있다. 지금 5월 조금 전에 네. 여러분들 수치를 보셨지만 지금 6월 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조금 더 그 화들짝 놀랄만한 그런 수치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6월 인플레이션이요? 6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나우캐스팅 모형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 잠깐 보시면 나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즉 다시 말해서 QE 끝나고 QT 하고 있고 이미 멀리 오래된 이야기 같죠? 네.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M1하고 M2 같은 통화 공급 같은 거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단 말이죠. 네네. 다시 말해서 통화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왜 올렸니? 통화 공급을 축소해야 되니까. 네네. 바로 그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걱정하는 게 이거죠.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돈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금융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요. 네.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즉 상품으로서의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희소해지면은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지막에 이게 FOMC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용부터 가야 되겠네요. 먼저. 네. 고용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자, 왼쪽은 가구조사라고 하죠. 보통 그 가구조사에서 나오는 취업자 수인데 네. 전월 대비 31만 명이 취업자가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비농업 고용자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33만 9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왔단 말이죠. 네.
왼쪽에 이 취업자 수가 어디에서 역산을 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실업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업률이 3.4에서 3.7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죠. 네. 실업자가 증가했으면은 인구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취업자 수는 줄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뭔데? 왜 고용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얘기할 때 그냥 뭐 두 개가 자료가 다른가 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네. 거고요. 왜 안 간단하냐? 두 개가 조사가 달라서 그래요. 참 어이없는 노릇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여러 개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목적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게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구 조사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페이롤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고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오른쪽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농업 고용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왼쪽은 가구 조사라고 해서 여기에서 실업자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고용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나오죠? 여기 고용 나오고 보통 임금 나오고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그다음에 그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뭐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페이롤은 고용자들, 그러니까 기업, 뭐 그렇죠. 정부 고용자들을 조사하는 거고, 네네. 왼쪽에 있었던 가구 가구를 조사는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집 조사하는 거고, 네, 뭐 가게 네, 가게 조사하는 거고, 가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보시면은 가게 조사 같은 경우에 한 6만 가구. 네네. 그 다음에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한 66만 6천 건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이제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고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취업자 수,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수,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감은 이거죠. 농업은 빠지겠네. 그렇죠. 오른쪽에서. 네. 근데 농업이 그렇게 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복수 취업은 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 명이 취업했구나 라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오른쪽에서는 우리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일자리를 가졌어? 그럼 두 개의 일자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네요. 이제 왼쪽은 우리 아버지가 요즘에 힘드셔서 그 투잡을 뛰세요라고 하면은 취업자 수는 한 명인 거죠. 한 명인 거고, 오른쪽에서는 고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두 개의 일자리가 뭐 되는 예를 거죠. 들어 뭐 배달도 하시고 편의점도 일을 하시면 투잡이니까 배달에서 하나 잡히고 편의점에서 하나 잡히고 오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셀프 인플로이 즉 자영업의 경우 아니면은 가족이 어떤 뭐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는 경우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가구 조사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쪽 오른쪽에 고용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안 되죠. 세부적인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요?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네. 제일 오른쪽을 보면 취업자에서 SA라고 돼 있죠. 이게 31만 명 감소한 그 녀석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을 보시면 수정 취업자 수라고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숫자를 계산했으면은 이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하나씩 까보자라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까서 어디까지 가느냐? 고용조사에서 얘기하는 고용자 수와 네네. 비슷한 레벨이 될 때까지 제거할 거 제거하고 넣어줄 거 넣어주고 해보자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 수정 취업자 수는 즉 가구 조사를 통해서 계산한 취업자 수는 39만 건이 나오게 돼요. 39만 건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보면은 일단 이쪽에서 계절 조정 인자를 제거해주고 네. 이쪽에서 계절 조정 인자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네. 이게 대략 절반 정도 그 갭이 없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무급 휴가에서 크게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월에
즉 다시 말해서 4월과 비교를 해서 5월에 취업자 수가 많이 31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무급휴가자가 줄어든 것,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 그리고 나머지는 계절 조정 인자를 즉 시즈널 어티 S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준단 말이죠. 네네. 그 부분만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일단 제거하고 이게 맞다고만 생각해 봅시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31만 명이야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가 조정해 봤더니 39만 명 정도로 나온다. 고용이 늘어났다. 네, 그러면은 비농업 고용의 33만 9천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3만 9천, 39만 비슷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 지금 취업자에서요. 네, 자영업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자영업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달에 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다. 네. 왜 그렇게 됐니? 라고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무급휴가로 이 사람들은 취업자 수에는 들어 있었는데 그쵸. 그게 거기서 빠져나가면서 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실업자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일자리의 측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비농업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39만 건 아니면 33만 9천 건만큼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33만 9천 건이 됐던 39만 건이 됐던 상관없어요. 네. 그 정도로 고용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반대쪽의 부분에서 보면 실업률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는데 네. 이 실업률은 무급휴가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대신 무급휴가를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업자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실업자가 됐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일을 하다가 네. 내 그렇지. 사업이 뭐 사업을 안 됐어요. 하다가 망했어요. 제대로 안 돼서 나오게 됐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됐다라든가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쪽에서 지금 크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럼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좀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기업 측면에서 고용의 자리라는 측면에서 LNH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다 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와 이 숫자의 갭이 있고 그 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단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그리고 이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요 두 개의 그래프죠. 네. 지난 세기 비농업 고용, 그 다음에 수정해서 계산해 본 결과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트랙을 따라가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기업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을 진행하고 있다. 네.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어디이다? 자영업이나 무급휴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다. 네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작성했던 그래프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이 34만에서 35만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200만 명 정도 추가적인 실업자가 발생을 해야 이게 FOMC에서 추정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목표치까지 다다른다 네.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9만 7천 건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숫자가 26만 1천 건까지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숫자가 좀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니? 네. 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제 해석에 따르면 그거는 좀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 빠르냐? 실업률 높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U6 보통 우리가 리얼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여기는 이제 뭐 비정규직 파트타임 그다음에 네. 그 구직 활동을 아예 단념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을 때 이 숫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6.7%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아래에서 U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실업률이 3.4에서 3.7로 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U6가 뭐고 U3가 뭐라고요? 자, U3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가지고 실업자를 정의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뭐 2주 이상 일을 못하고 뭐 네. 얼마 이상 돈을 못 벌고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리고 원래 일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건 포함 안 되고.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그렇죠. 네. U6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비정규직, 즉 나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네.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잡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잡을 찾다가 즉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그 직장을 찾아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잠시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이러한 사람들도 여기에다 포함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일반적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은 실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숫자가 커지게 되는데 이 숫자가 실업 상태, 즉 고용 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네. 그거를 우리는 U6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U6는 안정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실업률이 3.4에서 3.7이 됐다고 해서 네. 아니면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26만 건이 됐다고 해서 네.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쿨다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물론 그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빠르다. 어. 왜? 34만 건은 안 됐는데요. 네네. 29만 7천 건도 안 됐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은 쿨링 다운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준 입장에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 그런데 불경기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네네. 고용시장을 봐. 고용시장 훌륭하네. 뭐 네. 그러면 더 올려도 되지. 라는 고전적인 논리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CPI 쪽으로 넘어가 보죠. 6월에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6월에 이미 이거- 큰 일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무슨 이야기냐? 2022년 6월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때 CPI는 9.1%였던 거죠. 아. 그리고 가장 높았고.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기저효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네. YOY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조금 전에 발표가 났으니까 우리는 CPI가 지금 5월에 4.0이고 네. 그 다음에 코어는 5.3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네네. 여기 나온 수치는 뭐냐 하면은 클리블랜드 패드의 나우캐스팅 수치입니다. 거의 맞췄네요. 거의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름 네.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내놓은 6월 수치가 문제다라는 거죠. 얼마를 내놨길래요? CPI 기준으로 3.27.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CPI 기준으로 4월에 얼마였죠? 4.9였죠. 네네. 4.9에서 4.0이 됐으면 0.9%포인트만큼 떨어진 거죠. 네네. 그걸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심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당연히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 네네. 전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자, 뭐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CPI 3% 본 게 언제죠?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더 됐을 더 그 정도 됐죠? 네. 네. 이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대충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FOMC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 인플레이션 2%. 타겟팅 네. 2%.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CPI가 아니죠? PC이죠? PC를 봅시다. 네. PC를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6월 7.0%로 가장 고점을 찍었고 당연히 기저효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이 숫자는 아직 5월 수치가 안 나왔고 5월 수치, 6월 수치를 보시면은 PCE 기준으로 했을 때 3.9, 3.3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섬찟하죠. 어떤 부분이 섬찟하냐? 23년 3월에 FOMC에서 경제 전망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2023년 말에 PCE 전망치가 얼마였느냐? 3.3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네요.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6개월만큼 빠르게. 이건 좀 많이 빠르죠. 네네. 이 숫자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그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근사한 근거가 있죠. 작년 6월에 고점이었어요. 기저효과는 틀림없이 발생해요. 그리고 유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연준이 원래 올 연말에 도달할 그 PC 물가가 3.3이었는데 그걸 6월에 바로 도달해 버리게 되면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좀 빠르게 처한 거 아니에요? 그게 6월에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개월이면 좀 많이 심한 겁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6월이니까 2분기 말이니까 네. FOMC를 하면서 그 경제 전망이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23년 말에 PCE 3.3에서 얼마로 바꿀 건데?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 전망과 전망치를 비교하는 좀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쵸. 네. 네. 어쨌든간 이 숫자가 상당히 타당하다. 그 타당하다라는 거를 CPI를 통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죠. 오늘 네네. 조금 전에 봤단 말이죠. 숫자가 비슷해. 그러면은 6월도 비슷할까?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근거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만약에 연준은 자 올해 말에 3.3%가 될 것 같았어요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물가가 6개월이나 빠르게 3.3%가 된다면 이거는 경기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GDP 숫자가 좋았죠. 그리고 그러네. 지금 지출도 괜찮죠. 고용 시장도 괜찮죠. 그러면 골디락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소비도 괜찮고. GDP 어떻게 찍을 건데 상향 조정할 거니? 네. 지금 이 경제 전망을 보시면은 3월에 나왔던 경제 전망을 보시면은 최소한 3사람의 위원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찍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상향 조정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갖고 있었던 2분기, 3분기 마이너스가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 근거는 이 부분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 즉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앞에 측면에서 고용이요?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강한 고용 측면에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아니면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뭐 3% 언더까지도 생각할 거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6월은 동결. 그래서 6월이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가장 큰 근거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제 생각이죠.
근데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신다는 게 그리고 유동성이 진짜 이야기를 좀 줄고 해보죠. 있느냐. 네. 이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되냐면은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을 딱 돌아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축소가 되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네. 두 번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 올라가요. 이 스프레드 갭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네. 리세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이힐드 쪽에서는 굉장히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드 갭이 커진다라고 네네. 얘기하죠. 요즘에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로 하다. 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금리 좀 높은데 괜찮겠어? 네네.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이 높지도 않은데 근데 빌려갈게요. 그런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유동성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유동성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우리는 유동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공급한 QE로 공급했던 즉 국채 매입을 해서 공급했던 유동성이 있죠. 네. 이 유동성은 2022년 4월 8.9조 달러를 정점으로? 고점으로 해서 타이트닝을 하죠. 네. 그래서 3월이 되면 8.3조 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한 6천억 달러 정도 가져온 거예요. 네. 대충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1년 이내에 6천억 불 정도를 흡수했다. 네. 뭐 괜찮은 속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틀림없이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화들짝 놀란 연준은 유동성이 말랐나 보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은행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어디까지? 8.7조 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별일이 없네. 뭐 몇 개가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잘했지 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타이트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6월 초에 8.35조 달러 수준까지 다시 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충 1년의 프레임을 가지고 6천억 불 정도를 흡수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2달 정도를 벌었지만 네. 이 추세는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 2달 동안에도 처음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를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조금만 빠르게. 네. 빠르게 할게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과잉 유동성을 연준은 흡수했다. 흡수했다. 네. 그리고 계속 흡수할 것이다. 네. 통화 공급을 보면 이거 거의 매우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네. M1, M2 뭐 이런 이야기. 네네. 먼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통화 공급을 매저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치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M1도 그렇고 M2도 그렇고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화량은 거죠. 마이너스. 통화량이 네. 감소하고 있다. 시중에 통화가 줄어들고 있다. 네. 유동성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왜? 시장은 왜? 그러니까요. 채권 시장은 왜? 유통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M2 많이 기반 도는 거네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CI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통 속도 이야기가 나오죠. 돈은 줄었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빨리 왔다 돌리는 갔다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의 1.4배에서 1.1배 수준까지 툭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네. 이 숫자는 그렇게 떨어지는 종류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 얼마나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그게 회복되는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 네네. 화폐 유통 속도가 정상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네. 유동성을 너무 줄였나? 은행이 그래서 망했나?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려도 무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건 네. 그거잖아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죠. 까진 맞는데 네. 그럼 물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면 굳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또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숫자를 보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추정치고 나우캐스팅에 그쵸. 의한 전망치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 숫자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탠스를 가져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FOMC의 매파 위원들은 25bp를 2번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아직 시장이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가 흡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PCE는 3% 수준이다. 더 내려가야 된다. 네네. 2%까지. 아, 평균이 2%잖아요. 네네.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길을 가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월에 스탑을 한다고 하더라도 7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상하지 모습을 않은. 보여주고 아하, 있다. 알겠습니다. 라는 거를 새 시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전망도 전망이지만 저는 그래 뭐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며 유동성 계속 감소한다며 그리고 신용도 지금 되게 타이트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유가 그렇다고 가능하네요. 화폐가 줄어들고 있지만 유통 속도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 자, 좋습니다. 자, 주현수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